이제 두 번째 건 팝아트에서 하는 건 미니멀 아트예요. 근데 미니멀 아트도 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잖아요. 왜 디자이너들이 우리 집은 미니멀한 디자인이에요.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했어요. 라고 했을 때 미니멀하고 또 다른 의미입니다, 얘가. 미니멀을 요새 이제 디자이너들이 미니멀한 뭐 디자인이에요 할 때는 장식적이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미니멀 아트는 그, 이게 어떤 카테고리로 미술사조로 묶이는 것만큼 그 특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한쪽에서는 팝아트가 유행했듯이 그러면은 막 작가들이 모두 다 팝아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군의 작가들은 다른 성향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작가들도 그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니멀이 최소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극소의 미술이라고 할 만큼 되게 절제된 형식을 추구하고 예전에는 왜 손재주가 좋다, 뭐 손맛이 좋다, 뭐 이렇게 뭐 붓질이 뭐 좋다 이렇게 어떤 작가의 흔적이나 그 지문이 남는 걸 좋아했다면 여기서는 작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이게 이거 역시 선배 작가들에 대한 반대 극복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추상 표현주의가 너무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젊은 작가들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형이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오버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했겠죠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너무 감정적이고 자기 막 자기 잘난 척하면서 말하고 이런 게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거에서 나왔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특히 흥했던 아트긴 한데 미국이 산업적으로 부흥기를 겪었을 때니까 그때만 해도 그 중국으로 공장들이 넘어가기 전이어서 그 제조 공정 라인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리고 그걸 이용한 작업들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미니멀리즘의 큰 특징이 몰개성성이랑 그리고 산업적 제작 과정의 반영, 그러니까 이게 공장에서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의 반영이라는 말을 이거를 되게 작가들이 처음 배울 때 어려워하는데 자 이제 작업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게 카란드레라는 사람의 작업인데 이게 어떤 게 작업이냐면 이 바닥에 깔린 게 작업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얘는 이거를 뭐 집신으로 하나하나 그 매트를 짰느냐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철강 같은 거를 그 산업 재료를 사서 깐 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작가가 한 거는 계획과 개념과 의도만 있는 거죠. 작가가 자기 손을 써서 뭘 만든다는 개념이 일단 없고 이게 모르는 사람이 갔을 때는 발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갤러리 없으면. 그랬을 때 개성이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멀리즘 작가들 개개인의 작업이 구분이 되거든요. 보시면. 그러고 아까 말했던 재료가 산업적인 거 몰개성성 말고도 환경을 반영한다는 게 저는 근데 학교 다닐 때 이런 작업 좋아하기는 했어요. 왜 미술관에 가면 당연히 기대하는 게 벽에 걸린 그림이거나 좌대 위에 올려 있는 조각상인데 이게 공간을 되게 잘 보이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닥에 금이 그어져 있는 것들 잘 보이고 바닥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 설치 잘하는 사람들은 선수여서 이 창문에 빛이 들어오는 게 엄청 아름답게 느껴졌을 거고 미술은 근데 이렇게 보는 이차원적인 정보가 아니라 신체로 경험해야 되는 거여서 이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내가 이 공간을 걷다 보면 빛이 저를 이렇게 제가 빛을 가리기도 하니까 이 그림자가 이렇게 졌다 안 졌다 하는 어떤 그 변화의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주변 환경을 반영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전문적인 특징이긴 한데 미니멀리즘의 특징 중에 하나를 연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연극이라고 생각할 때 배우가 있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걸 생각하는데 뭐가 연극적이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이해한 연극성은 이게 사이즈가 크고 환경을 반영하니까 내가 신체가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변화하는 그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변화하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를 연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처음 얘기할 때 조금 어려워하기는 해요. 근데 얘는 지금 너무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근데 이제 칼 안드레 작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바닥에 붙어 있는 걸 주로 제가 찾아왔는데 이 그 바닥과 낮은 천장이 잘 보이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조각이 어떤 그 물질성을 갖는 거 혹은 입체성을 갖는 거에서 공간을 그 더 드러내면서 얘만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얘를 포함한 모든 빛과 공기와 낮은 천장을 작업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내가 여기에 서 있을 때 요만하다고 치면 그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 상황이 바뀌면서 연극 무대처럼 어떤 그런 어떤 연극적인 순간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산업 재료가 되게 미국적이고 그 동시대성을 드러내는 재료기도 하고, 그리고 기성 작가들은 생각하겠죠. 뭐 잭슨 폴록이나 로스코 같은 사람들, 아우 요새 작가들은 자기가 안 만든대, 공장에 맡긴대,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선배에 대한 다른 방향이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게 또 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되게 미니멀해서 그냥 아름답다, 조용하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금방 끝나고요. 갔을 때 공간하고 잘 어울린다, 이렇게 공간을 보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학생 때 어떤 게 매력적이었었냐면, 미술을 한다고 할 때 뭔가를 만들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최소한의 제스처로 그 공간이 비어 보이지만 채워져 있다는 느낌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되게 잘 해석했다는 느낌들이 그걸 좋아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것도 가로로 설치하는 거랑 세로로 설치하는 게 달랐을 거고, 이것 때문에 위에 천장이 조금 더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관의 구조와 빛과 온도와 습도도 작업 맵을 읽는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딴 작가예요. 댄 플레빈이라는 작가인데, 이게 뭐 블라디미르 타틀리를 위한 기념비 해가지고 이댄 플레빈의 특징은 이 형광등을 써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작가가 이제 그러니까 너무 재료를 선점해 버리면은, 요새 딴 작가가 형광등 쓰면 다 댄 플레빈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이렇게 형광등으로만 작업을 해요. 근데 이 블라디미르 타틀린의 기념비가 뭐냐면, 이게 러시아 구성주의의 그를 위한 기념비였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인터내셔널 기념 탑을 지을 예정이었대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일단 나무, 철, 유리로 만든 그 모뉴먼트, 그 기념비고, 이 안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피라미드도 있고 원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다른 속도로 돌아가나 봐요. 어떤 거는 한 시간에 한 번 돌고 어떤 건 일주일에 한 번 돌고, 이거를 원했는데 만들진 않았대요, 직접. 근데 이걸 왜 만들기 원했냐면, 이전에 뭐 그러니까 실험적인 어떤 그러니까 미술과 건축을 결합하는 느낌도 있었고, 얘네가 생각할 때는 이런 철, 기술, 움직임, 역동성 이런 게 미래를 위한 어떤 발전, 어떤 그 사회주의의 어떤 희망 이렇게 느껴지는 최재 선전적인 그런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철이라는 거, 그리고 산업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맥락, 그리고 실험주의적인 맥락을 가져다가 이게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니까 덴플라빈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전혀 다른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이게 어딜 봐서 타틀린의 기념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형상이 함축해서 실루엣을 이게 묘사는 아니니까. 어떤 의도와 연상에 관련된 거니까 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덴플라빈의 작업을 보면 이
환경을 포함한다는 말을 알 수 있는데 얘가 이 조각 작품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막 그 크기를 쓴단 말이에요. 뭐 20 곱하기 30 이렇게 쓰는데 얘는 빛이 이렇게 번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이 되고 바닥까지 이렇게 작업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그 공간을 되게 꽉 채우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큐레이터들이 처음에 전시를 할 때 그 작업 간격을 되게 조금 잡는 작업 그 실수를 하기도 해요. 젊은 큐레이터들이. 근데 그림도 그렇고 작업을 볼 때 생각보다 그림 하다못해 그림도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 그 형광등 같은 경우는 빛이 번지니까 아마 이 방은 이 사람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또 흰 벽이 또 가장 잘 보이기도 하고 이것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있는 선까지가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제스처고 이 사람은 을지로에서 형광등 사다가 단 거잖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떤 그 환경과 산업 재료와 이제 아까 왜 미술이 언어적 영역이 됐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했을 때 이게 아름다움으로 봤을 때는 을지로의 아저씨들도 이렇게 디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을지로 아저씨들의 의도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이 아니고 미술이고의 차이가 생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버트 모리스는 이번에 그 프리츠의 이 작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지고 왔는데 로버트 모리스는 천으로 작업을 해요. 근데 저도 이거 미술책에서만 보고 이번에 프리즈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럼 이게 팔린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꽤 크더라고요. 이 텔레비전보다 조금 컸던 것 같은데 프리즈 아트페어는 그 시장이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걸려 있는데 와 저거 누가 사가나 좀 부럽더라고요. 일단 뭐가 부러웠냐면 저거 걸 수 있는 집. 벽이 얼마나 크다는 거야, 빈 벽이. 그러고 저거를 그럼 저게 먼지가 엄청 낄 텐데 이게 펠트천 같은 거더라고요. 그럼 저거를 청소하는 에너지 혹은 인력 이런 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볼 때는 몰랐는데 이 늘어짐이 그게 존재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모나리자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 존재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펠트천이고 그리고 이제 조각가들이 생각보다 싸우는 게 그러니까 조각가들이 뭐랑 싸우냐면 재료랑 싸우고 일단 재료를 자기 맘대로 다뤄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력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그 클래스 올덴버그가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뭐 체리 같은 걸 했던 게 중력을 살짝 이렇게 이긴 그 조각인 지점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세우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 쓰러지니까. 근데 이게 중력을 느끼게 하는 그 무게감이 저는 되게 그 음악적이고 그 기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누가 사갈래나 저걸. 근데 안 팔렸을 것 같아요. 미술책에 나오는 건 일단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산시장 가면 걸려 있죠. 하지만 다른 거죠. 방산시장 사장님은 미술품으로 건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펠트는 자기의 그 어떤 펠트가 양모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의 시그니처적인 재료로 조각의 중력을 극복해서 그 늘어짐을 이렇게 하면서 산업 재료고 펠트가 합성인 거니까 그러고 산업 재료인 거고 그리고 주변의 어떤 이렇게 시선을 굳이 말하자면 이 벽에서 이렇게 땅을 보게 만드는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런 이것도 사실 이불 말리는 것 같지만 이것도 펠트천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펠트천을 매번 새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펠트천일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포스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펠트천은 지금보다 조금 덜 합성이었다고 또 그렇긴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짜투리천을 눌러서 더 하고 예전엔 정말 양모로 했다고 하는데 그 조각이 딱딱하고 차가운 재질이었잖아요. 이전에는. 그리고 영구적이었는데 이 부드러운 천을 조각의 영역으로 갖고 들어왔다는 거. 섬유공예는 여자 쪽 영역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조각의 영역으로 갖고 와서 그리고 매번 고정시킬 때 새로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성, 온전성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괘씸할수록 그 더 새롭고 실험적이니까 선배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이게 뭐야가 모든 것들이 다 문법적으로 어긋난다는 얘기니까 그 좋은 작품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졌었고 도널드 저드가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반응만 기억이 나서 그 도널드 저드의 이 작업이 이 스테인리스라는 게 벌써 그 산업적 재질이죠. 그리고 어떤 작가의 어떤 지문 하나 묻어 있지 않죠. 몰개성성도 있죠. 그리고 보는 거에 따라서 내 얼굴이 비치기도 하고 이 신체에 따라서 이동하는 게 또 연극적인 측면도 있고. 근데 얘가 그 누가 그러는데 그 한국에서 제일 소장이 많이 된 작품 중에 하나래요. 그 부잣집마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예전에 그 대형 강의할 때 시험 문제가 이미지를 주면 아는 만큼 쓰는 거였거든요. 애들이 다 부잣집에 걸려 있는 그 작업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되게 한국 사람들이 볼 때 딱 이 논리적이고 왜 잭슨 폴로그 우연성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고 막 천재성이 막 개입이 되고 어떤 그 영감 막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뭐 3cm 간격으로 뭐 몇 cm짜리가 이렇게 딱딱딱 있고 이것도 색깔별로 딱딱딱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솔로잇이 나오는데 솔로잇도 이런 걸 만들어요. 이런 거. 이런 거 그 미술책에서 안 봤으면 작업인 줄 모르고 지나가겠죠. 그 솔로잇이란 작가는 이 사람의 또 시그니처는 뭐냐면 이 모듈을 만들어요. 레고처럼.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결합하기도 하고 이 작가는 거기까지 갔어요. 이 작가가 가서 아까 왜 그 로버트 모리스 거 이렇게 천을 이렇게 꼽을 때 작가가 가서 꼽을 거 아니에요. 작가가 안 가도 되게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옮기기 쉽다고 쳐요. 근데 벽 드로잉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원을 뭐 몇 센치 간격으로 어떻게 그린다. 이거에 뭐를 겹치는 이게 매뉴얼이 있어서 작가의 아예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작가의 개성을 아예 지워버리는 몰개성성에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논리적이죠. 이게 3 곱하기 4 곱하기 3 해가지고 아마 이게 개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막 무한 증식해요. 이렇게.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면 얘는 공간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고 할 때 막혀 있지 않으니까 저 너머 공간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또 미니멀리즘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 솔로잇이 이름도 되게 예술가들은 이름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양혜규가 이 솔로잇을 양혜규가 요새 제일 한국에서 활발하게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그 작업하는 작가거든요. 솔로잇 뒤집기라는 작업을 그러니까 이건 2016년 작업이고 미니멀리즘 작업이 아니에요. 라고 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양혜규가 그 얘기하고자 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솔로잇이 지금까지 뭐 카란드레도 그렇고 도널드 저드도 그렇고 가만히 들어보면 팝아티스트도 다 남자인 거 눈치채셨어요? 그 시대엔 여자 작가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은 미술에 여자 작가가 많은데 저 활동할 때만 해도 다 교수님들도 남자였고 미술관 관장님들도 다 남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근데 그 양혜규가 여자 작가로서 솔로잇을 뒤집는다는 게 이 성별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미니멀리즘의 엄격한 규칙을 양혜규 씨는 이게 규칙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양혜규 씨가 독일에서 주로 살아서 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를 해요. 근데 이게 블라인드로 만든 거예요. 을지로에서 파는 것 같은 블라인드. 그랬을 때 공간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환경을 반영하는 작품인 게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유럽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이렇게 통과하는 걸 표현하는 매체로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바깥의 걸 많이 얘기하지 않고 그 갤러리 환경을 얘기했다면 그 양혜규는 조금 더 자기 서사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솔로잇을 또 얘기하는 거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너 왜 이렇게 논리적이야? 라고 하는 게 요새는 칭찬인가? 근데 그, 그, 어, 문화 비평계에서 제가 잘 말할 수 있나 고민을 해볼게요. 문화 비평계에서
지구가 망해 가잖아요. 지구가 이제 그 제가 대구역에 북토크를 하고 오는데 기후 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 겨울이었는데 7년인가 8년 남았다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지구가 7년 8년 남았대. 또 누가 그래? 그래서 대구역이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거짓말이야 막 이러는데 그만큼 이제 지구가 빨리 그거 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막 또 미워하고 있고 2차 대전 때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반성하는데 이제 철학가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너무 논리와 이성을 따지면서 합리성을 따지면서 놓친 것들이 있지 않냐. 예를 들면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저번 시간에 로댕에서 보여줬듯이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 아프리카인 왜 일본인들이 볼 때 덜 생각하는 것 같은 한국인들은 그럼 점령해도 되는가? 그러면서 그 식민주의를 불러일으켰고 노예도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 어떤 특정 계급이나 이민족이나 난민들은 이렇게 차별을 하게 돼요. 그러고 동물들도 막 착취하죠.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막 죽여도 돼. 그러고서 막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혹시 지구를 더 빨리 망하게 하진 않았을까에 대한 반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논리를 너무 신봉했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성을 너무 신봉했기 때문에 그 합리성과 논리가 아까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자원은 한정적인데 모두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밀어 넣읍시다가 그 논리인 거잖아요. 근데 혹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놓친 게 아닐까 논리를 따지다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미술이나 문화 비평이나 철학에서 그 후회하고 있는 것 혹은 예전만큼 신봉하지 않는 게 논리와 합리성, 과학기술, 그러고 어떤 권위주의, 그러고 하나의 중심 뭐 이런 것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여성주의의 대도와도 연관이 되는 게 예전에부터 여성은 자연을 상징했잖아요. 대지도 어머니라고 불렀었고 아마 뭐 그 과학이나 기술이나 기계는 남성의 영역이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대두를 했기 때문에 그 솔루잇의 그 논리가 그 논리는 아니지만 물론 미술이라는 게그 천재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다는 거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그 매뉴얼을 만든 게 솔루잇이지만 해귤 씨가 이 솔루잇을 뒤집었을 때는 이런 논리에 대한 뒤집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남성적 논리, 과학, 기술 그럼으로써 이 조금 더 어떤 여성 서사라던가 자기의 이동이라던가 정체성들을 투영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혜규 작가는 아무튼 가을마다 전시를 해요. 워낙 슈퍼스타라. 제가 볼 때는 백남준 이후에 뭐 제일 성공한 한국 미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솔루잇은 그 솔루잇이 모듈을 붙이면 막 늘어나는 것처럼 이 뒤집는 그 블라인드도 막 이렇게 모듈 이렇게 그 늘어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게 미니멀리즘이고 미니멀리즘은 뭐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 맛만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할 때 산업재료, 몰개성성, 연극성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근데 그런 걸 추구했던 게 멋지려고 추구한 게 아니라 왜 미니멀리즘 하면 막 뭔가 부잣집 어떤 그 인테리어 같은 느낌인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선배 작가들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너무 현학적인 미술에 대한 반발이었고 산업적인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반영이었다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새 뭐 어떤 그래서 요새는 미니멀리즘 작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요새 작가들한테 이거는 70년대 경향이니까 미니멀리즘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재료에 대한 연구가 있죠. 제 제자 중에 그러니까 재작년쯤 가르쳤는데 얘가 여자애인데 철공을 들어서 철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니멀리즘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했거든요. 철을 이렇게 요새 안 쓰지 않니? 그러면서 왜 철을 요새 안 쓸까 작가들이. 근데 철이 녹슬기도 하고 빨갛고 되게 공격적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얘가 좀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얘가 여자 작가인데 뾰족뾰족하고
이게 그 벨 거 같은 거예요. 그걸 만들었을 때 왜 철을 요새 안 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주 안 쓰진 않지만 그 미니멀리즘 시대 때 썼던 그 재료에도 어떤 그 해석이 있어서 산업주의에 대한 그 어떤 호감이나 그 긍정적 느낌이 한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나무를 다시 쓰더라고요, 조각가들이. 나무라든가 천이라든가 이런 부드러운 재료를, 혹은 살아있다는 느낌의 재료들, 혹은 여성성을 나타내는 재료들, 사람의 살 같은 재료들, 이런 걸 쓰지 철을 좀 안 쓰는 것 같다.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얘의 고민은, 이 작가의 고민은 철을 2025년에 다시 썼을 때 재맥락화해야 되는 고민이 있겠죠. 여성의 재료로서. 그거를 이제 주로 얘기를 했던 작가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드디어 개념 미술을 하겠습니다. 개념 미술은 안규철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이게 개념 미술이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그 개념 미술이 중요한 거는 얘도 개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념 미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만 쓰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중요했던 건 이 사람들이 그 성공했던 안 했던 간에 미술 시장에 편입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컸어요. 그래서 물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도널드 저두고 앤디 워홀이고 좋은 얘기 하면 뭐하냐. 어차피 다 몇 억씩 팔리면 이게 상품이랑 뭐가 다르냐. 예술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물질을 추구하지 않은 게 저는 개념 미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념 미술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의외였던 건 개념 미술에 문자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미지보다. 근데 그게 얘네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개념 미술을. 근데 개념 미술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이게 대중한테 더 쉽게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흥미로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천재의 개념은 없어져요. 그 외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하나의 정답, 하나의 큰 개념이 없어졌고 다양성과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천재 작가가 천재여서 우연히 이 작업을 잘 만드는 이런 개념에서는 많이 벗어나요. 그리고 공예랑도 구분이 돼요. 손재주라든가 그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작가의 어떤 어떤 재질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진 게 저는 그 개념 미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미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마 선생님들은 제가 개념 미술 하겠구나, 왜냐면 실기를 오래 안 했으니까 하고 뽑았겠지만, 개념 미술이 뭔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학교의 과제가 뭐 그런 거예요. 그 뭐라 그러지? 그 포트레이트를, 자화상을 그려오래요. 근데 자화상을 옛날에는 그냥 그려갔을 거 아니에요, 데생으로. 근데 객관적 자화상과 주관적 자화상을 따로 그려오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고민은 애들이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서 이게 제일 쉬운 과제인데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 근데 저는 그림을 안 배우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배워야 되는 건지 데생을 안 배웠으니까 그림이 아닌 상태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념들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선배 작가들이나 기존의 미술에 대한 것들을 새로 생각하는 거, 새로 푸는 방식이 문제 해결 능력이었고,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개념 미술이. 개념 미술이라고 가르쳤던 건 아닌데 과제가 그런 식으로 좀 재밌었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가 물어보셨잖아요. 안규철 선생님의 금붕어도 팔렸느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작가들이 막 나 팔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소장품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미술관들이 갖고 있는 샀던 소장품들을 전시하는데, 이브 클랭이라는 이 프랑스 작가는 이렇게 작업이 허공으로 도약하기여서 띄어내리는 게 작업이었어요. 사진이 작업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도 팔렸을걸요? 그래서 어떻게 팔았느냐, 이게 순간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퍼포먼스를 판 거죠. 이 사진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작가가 뭘 파는지는 작가가 정하면 돼요. 뭐 이때 이렇게
근데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떨어뜨려서 무릎이 깨졌어. 그래서 피가 난 뭐 바지를 팔 수도 있고. 그거는 한 벌밖에 없으니까 되게 비싸겠죠. 아 근데 이거는 미술관에서 근데 바지를 팔진 않았을 거고 아마 뭐 이거의 매뉴얼을 팔았거나 이 사진을 팔았을 텐데 사진은 여러 장 뽑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퍼포먼스를 판 건 아니에요. 사진을 샀다는 건.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미술이 아까 자본시장에서 벗어나는 비물질성을 추구했다고 하지만 그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하잖아요. 초구조적인.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랑 멀어질수록 더 쫓아가서 비싸게 사요. 괜찮다. 그래서 자본주의한테 잘 보일수록 너무 예쁘게 막 금붙이 붙여서 예쁘게 그리면은 오히려 안 팔려요. 이런 거는 흔하니까. 그래서 작가들의 고민은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되는지도 이제 젊은 작가들한테 고민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비평적인 시도를 한 거잖아요. 선배 작가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 어떻게 뛰어내리는 게 그 작업이냐. 근데 어떤 시간성을 다루잖아요. 철학이나 그랬을 때 시간성 혹은 뭐 글쎄요 그 비물질성의 작업이라면 작업이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뭐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내가 비평적으로 언젠간 크겠죠. 이런 선언들을 하면. 근데 초반에는 팔 게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작가가 돼서 이게 팔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더 좋은 작가가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팔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는 어떤 이렇게 말이 많고 선언하는 미술이 지겹다. 예쁜 그림 그려서 빨리빨리 팔고 싶다라고 하면 이 그림가가 많이 안 비싸져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작가들마다. 어떤 작가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10년 뒤에 어떤 작가가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와라 하면은 이거 왜 해와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페라리를 타고 뭐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너가 가야 되는 길은 이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농담처럼 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그러니까 비평적인 영역을 어떤 선점했던 그 시도했던 작가고 이거는 아까 그 안규천 선생님과 보셨듯이 예술가의 똥을 담은 건데 그럼 어떻게 똥이 작업이냐라고 할 때 그 가장 왜 우리는 그 미술이 숭고한 거라고 하는데 요새 다시 숭고미를 애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숭고미라는 게 약간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였거든요. 제가 어린 작가일 때는. 왜냐하면 이런 그 대중적이고 그리고 가장 낮은 거, 얕은 거, 가장 천한 거 가 미술로 얘기되었을 때 가치들을 저희는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프리즈가 좀 들어오면서 이 그림이 좀 많이 팔리니까 아름다운 숭고미라는 단어들이 다시 등장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회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런 숭고미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만조니 같은 경우는 그런 아름다운 숭고미의 반대의 작업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버전이. 근데 이거 뜯은 것도 안규천 선생님 보여주셨나요? 뜯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뜯으면 이 작업은 망치는 거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두 개 사서 뜯어본 게 아닐까요? 근데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유기물질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뭐 바나나 껍질을 넣고 닫았어도 그만인 거고 선언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만조니가 또 뭐 했는지 또 들으셨어요? 만조니가 이 똥 작업으로 너무 성공을 해서 첫 작업이 너무 좋으면 이 두 번째 작업을 뭐 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풍선 작업을 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내 똥을 팔았으니까 이제 팔 게 뭐 있겠어요. 숨을 파는 거예요. 호흡.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리즈로. 갖고 이제 그 피에르 만조니가 숨을 넣어서 파는데 이 풍선이 시간이 지나면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거나 지난 거는 요렇게 남아요. 예술가의 숨. 근데 이제 처음에 샀을 땐 숨이었을 거고 남았을 때는 근데 좀 예쁘지 않아요? 빨간색도 예쁘고 이 개념 미술가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 밑에 뭐 이렇게 이름 적고 풍선도 아무거나 안 쓰고 시각성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제가 비물질적인 작업을 할 때 시각 예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 미술이 비물질성과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시의 영역이 시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풍선 줄이라도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배치나 배열을 그냥 한 건 아니더라고요.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예쁜 풍선이 남는다는 거, 이런 것도 팔았고, 그리고 뭐 앤디 워홀이 이렇게 오줌으로 그린 것도 있어요. 제가 혹시 똥만 나와서 섭섭해 하실까봐 오줌도 가지고 왔는데, 앤디 워홀은 아까 팝 아티스트라면서요 라고 했지만, 뭐 이게 한 영역에만 속한 게 아니라, 제가 뭐 아시아인이지만 여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그러니까 앤디 워홀은 대표적인 팝 아티스트인데, 여기서의 개념은 이 비물질성을 썼다는 측면에서 그 개념 미술적인 측면이 도드라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오줌은 사라지고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그 개념 미술이었을 것 같아요. 헬레나 알메이다 뭐 이런 여성 작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기가 점점 사라지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그림의 파란색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작가가 사라지는 과정이 중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혹은 이 미술을 어떤 작가를 뒤에 놔두고 미술이 이렇게 보여주고 미술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계속 헬레나 엘메이다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개념 미술 책에 보면 개념 미술의 뭐 임의적 분류해서 이렇게 그 연속적 작업, 반형태 조각,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조각, 그리고 언어를 기반으로 한 작업,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세히는 작가들도 모르지만 이 책 쓴 사람이 이렇게 나눈 거지만, 그래도 저희는 수업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연속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그 앤디 홀이 여러 개를 걸었을 때 걸작의 개념이 폐기되는 것처럼, 그러고 연속이라는 게 앤디 워홀이 이미 뭐 한 거긴 하죠. 이제 누가 먼저 한 거가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정신이었겠지만, 하나의 중심과 하나의 대장이라는 위계적인 질서에 대한 거부인 거고, 그러고 뭐 초점이 없다는 건 모든 거에 초점이 있다는 거니까, 모두가 주인공이란 소리니까 의미가 사라지는 거고, 그 민주적이어지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미술이, 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당히 진보적이고 그 개념적으로도 진보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질서를 계속 타파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적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얘가 이거를 뭐를 좋게 봐야 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초점이 없는 사진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어떤 하나가 이게 패턴이 되어 버리는 거? 뭐 그런 지점들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것도 페터로의 사진인데, 이 영화관 같은 걸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하나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은 거, 주인공이 중요하지 않은 거. 저는 주인공병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말에 동의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누군가는, 그러니까 제 제가 조카가 이제는 커서 안 친하고, 어릴 때 보면 저희 집이 좀 까맣거든요. 그래서 조카가 까매요, 피부가. 근데 이제 얘가 공주 드라마를 보다가 우리나라에는 공주가 없대. 그래가지고 공주가 없지 했더니, 공주가 없어서 섭섭하니 했더니 자기는 안 섭섭하대요. 자기는 어차피 공주가 못 되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까매서 공주가 될 수가 없대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공주가 못 되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을 했겠죠? 공주가 있는 건 좋은 게 아니래요. 왜냐면 시녀도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자기는 시녀일 거거든, 공주가 있는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공주가 아니라 저도 시녀 감수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지면 그럼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뺏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중심이 아니니까, 모두가 중심을 나눠 갖는 세상에 대한 그 이상주의적인 태도가 있어요, 미술에서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작업인데, 로만 우팔카라는 작가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는 이런 작업이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평생 이렇게 숫자를 쓰는 이 사람의 마음, 이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만나면 막 재미도 없고 맨날 숫자 쓰고 있을 것 같고 이런데,
그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매일매일 수련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쵸. 단색환도 근데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숫자를 쓰거든요. 1부터 이게 지금 이게 몇이야? 10, 100, 1000만, 10만, 60만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이 시간과 이 손목과 이 목과 이 눈과 이 모든 것이 수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기록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까 이브 클레인이 떨어지면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시간을 기록을 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의 이만큼을 산 거죠. 근데 이거를 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순간순간 자기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지금 맞나? 내 잘못 쓴 거 아닌가? 나 이거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그래서 약간 저는 예술가가 그 자기 자신도 잘 알아야 되고 주변도 살펴야 되고 이게 되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약간 수도자적인 그런 수련자의 그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속성. 그러면 누군가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림이 어떤 뭐 기운 생동도 있고 색감도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구도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숫자잖아. 그 어릴 때 미술학원에 쓰지 말라는 그 글자와 숫자인데 이게 어떻게 미술이 돼라고 했다면 이게 그 미술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작가인 거겠죠. 그래서 시간을 어떤 미술로 만든 거. 근데 글씨도 예쁘게 쓰지 않았어요? 아무렇게나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개념 미술이 그냥 숫자만 적은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그 시각적 예술의 영역이다 결국은.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래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단색화 같기도 하고 추상화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갔을 때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 멀리 봤을 때랑 가까이서 갔을 때가 달랐을 때 이게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신체 경험. 그리고 나중에 와보니까 어떤 게 생각났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재밌더라고요. 작업에서. 근데 이 작가가 아니라 이렇게 글을 붙어서 쓰는데 이렇게 자세하고 꼿꼿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만 오팔카라는 작가가 쓰는데 그것만 쓰다가 이제 사진도 찍어요. 매일매일 자기의 사진을 찍어서 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강박이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집에서 작업만 한 게 아닐까? 그렇지 않나요? 매 순간을 기록하고 사진 찍고 막. 그래서 이런 어떤 여기서의 연속성은 아까 말하는 어떤 위계질서의 연속성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해요. 저한테는. 근데 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젊을 때부터 나이 들었을 때까지의 사진이 있는데 어떤 게 더 그럼 중요한 사진이고 더 좋은 사진이냐는 없는 거긴 하죠.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근데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또 서양 남성 작업이잖아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간을 되게 제가 볼 땐 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흐르는 시간으로. 근데 요새 왜 동양은 윤회도 믿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시간을 또 원형적으로 생각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옛날 작업인 거긴 하죠. 근데 아무튼 시간을 선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근데 또 이게 남아서 결국은 순환이 되니까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작가는.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죠. 로만 오팔카도 그렇고 그리고 온카와라는 이 작가도 일본 작가예요. 근데 일본 작가인데 매일매일 상자를 만들어서 그날의 신문을 그 상자 안에 넣어서 날짜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요. 이거를 매일 하다가 아마 저는 이런 작업 들으면 이거 다 어디다 보관하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날짜만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기록. 근데 시간은 재현의 대상도 아니고 묘사의 대상도 아니고 비물질적인 어떤 대상을 그리려고 했던 시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억은 됐을 법하나. 이거 약간 저는 그 헛소리긴 한데 그 여름방학 숙제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좀 작업. 여름방학 때 뭐 선생님들이 항상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작업해오라 그러지 않나요? 뉴스 오려서 모아오고.
그래서 이게 제목이 날씨 회화래요. 날씨 회화라고 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그림만 그리거든요. 날짜를. 근데 어떤 사람은 특정 날짜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그림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뭐 1969년 7월 21일 생일인 사람은 이 그림이 특별하지 않을까요? 뭐 21일 아니에요? 그리고 1969년 7월 22일 뭐 결혼기념일인 사람은 저거를 갖고 싶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날짜가 왜 우리 검은 사각형처럼 별거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미술 콜렉팅이랄 법한 걸 해본 적은 없는데 제자 그림 드로잉 한번 사준 적 있긴 한데 그 콜렉팅 한 사람이 그때 영국 사람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콜렉터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 그림을 사서 걸어놨는데 훌륭한 부부였어요. 이 부부가 생각할 때 그게 질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림도 하루 맨날 걸려 있으면 질리고 이게 아빠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아 미술이 취향을 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그 런던에 미대가 5개인가 있거든요. 거기 그 졸업 전시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작가 애들 작업을 하나씩 사면서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영국 작가 작업, 그러니까 좋아하는 작가가 되게 젊은 작가예요. 그래서 뭐 그때 산 작업 중에 제가 인상적인 이제 막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인상적인 걸 보여줬는데 전구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날 뭐 마지막 걸 키는 거였나? 그런 작업이었는데 그거를 남겨놓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의 특별한 날 키겠다고. 뭐 그런 젊은 작가 작업을 산다거나. 근데 그러니까는 형상이 있는 게 생각보다 질려서 검은 사각형이나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이 오히려 열려 있으니까 누군가한테는 생일이고 누군가한테는 싸운 날이고 오히려 조금 더 그 들어갈 수 있는 입구들이나 그 콜렉팅 하기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옹카라와나 아까 그 로만 그 아까 이름이 뭐였죠? 로만 오파카? 이 작가의 작업 정도로 수련이라고 말한다면 쯔쯔쯔라고 얘기를 한다면 태칭시에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조금 그 80년대쯤 활동했던 대만계 미국 작가인데 대만에서 무슨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서 못 나왔나? 근데 미국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나 하게 작업을 하거든요. 이 작가의 작업은 그냥 비평가들이 생의 작업이라고 불러요. 생을 작업으로 만드는.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자기를 찍은 건데 시간대로 찍은 건데 자기를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가다 놓고 찍어요. 가다 놓고 1시간마다 못 찍나? 그러니까 매일 찰칵찰칵 이렇게 그 시간 타이머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1년을 이 사람이 단위가 항상 1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기록을 해요. 근데 정말 어떤 수도자적인 자세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출퇴근 그 체크하는 거에다가 날짜나 시간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머리도 못 깎아서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거 보면은 막 이렇게 사진을 쫙 그냥 이렇게 연결시키면 머리가 이렇게 점점 길거든요. 갇혀 있느라고. 근데 이런 연속적인 시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 작가가 제가 연속적인 작업이어서 이거밖에 안 갖고 나왔는데 1년 작업 중에 뭐가 있냐면 독일 그냥 친구 여자 작가애랑 그걸 뭐라지 허리를 줄로 묶고 1년을 살아요.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침대도 같이 써야 되고 그게 1년 프로젝트도 있고 또 하나 1년 프로젝트는 홈리스로 사는 거예요. 바깥에서만 사는 거.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너무 이제 하다가 지쳤는지 1년 동안은 예술을 안 하는 해를 또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그런 작업이죠. 근데 남학생 중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개구진 작업하는 친구들이 가끔 나와요. 제자 중에 한 명이 한 번은 비디오를 찍어 왔는데 비디오를 이렇게 잡고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끝이 벽이 나올 때까지. 벽이 나오면 타고 지나가고 계속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어떤 연속성과 시간에 대한 기록들을 시도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 제가 되게 여러분들 혹시 좋을까봐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거는 중요한 작가는 아니에요. 제가 그 대만 레지던시에서 만난 그 일본 작가였는데 이 작가가 되게 엉뚱한 거예요. 남자 작가가. 그래서 얘가 자기가 코털을 키운다는 거예요. 자기 코털을 뽑아서 그 비이커에 그 물을 넣고 매일매일 물을 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는 대만에 와 있는 동안 코털은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털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라냐 했더니 보니까 이것도 유기물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곰팡이가 끼는지 어쩐지 해가지고 이게 솜이 두꺼워지면서 아무튼 이런 괴이한 형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죠. 이놈의 자식, 대학 보내놨더니 코털이나 키우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예술가들이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빵 터졌거든요. 얘가 이걸 코털을 키운다 그래서 그 태칭시에가 생각나는 작업이었고, 근데 이제 태칭시에가 얘의 작업은 유머 코드였고 태칭시에는 훨씬 더 뭐랄까 숙연해지죠.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나 이런 안쓰러운 느낌이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반형태 조각 같은 경우는 뭐 존 케이지의 제가 그 비디오를 안 갖고 왔네. 존 케이지 작업 제가 다음 시간에 틀어드릴게요. 그 2분 33초라고 2분 33초를 재고 피아노를 안 치는 그 비디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4분 33초예요. 제가 만들었던 게 2분 33초고 4분 33초인데 그걸 이제 미술사 수업 시간에 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4분이 되게 짧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장실 4분 동안 갔다 오면 짜증 내실 거라고 너무 짧다고. 근데 그걸 틀면 세상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져요. 애들이 막 이래요. 막 지겨워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존 케이지가 얘기했던 건 음악이 뭐 미니멀리즘 작가가 요거만 작업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음악의 소리만 작업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소음들 이 모든 것들이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한 작업인데 이런 것들도 형태가 없는 이 사람은 실험 음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지만 어떤 개념 미술로 계속 소환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현대음악에서 많이 그 모범이 되긴 하는데 백남준이랑 플럭서스라고 현대미술 그러니까 물론 음악가들도 들어있긴 했지만 그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고 백남준의 절친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철판으로 작업을 할 때 왜 안 하냐면 철이 그 녹슬거든요. 근데 그 녹스는 과정을 보여줬던 작가 뭐 리차드 세라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프로세스 아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있지 않은 거죠. 형태가 없는 뭐 작가들 뭐 아까 똥도 있었고 뭐 그쵸 숨도 있었고 뭐 이런 작가들을 다 그 개념 미술로 넣는 거죠. 얼음 조각들도 있어요. 얼음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는 작가들도 있고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이거는 대지미술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 공터에다가 아스팔트를 이렇게 뿌리는데 이제 뭐 그 설마 아스팔트 정말 뜨거운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마치 캔버스가 땅이 된 것 같고 그 안에 이렇게 검정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요새 감수성으로는 환경을 해치는 어떤 행동들도 환영받지 못해요 미술계에서. 그래서 환경에 대한 작업을 했는데 막 우레탄을 너무 쓰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아니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재료의 윤리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도 있고 언어로 기반을 한 거 아까 말했듯이 어떤 비물질화를 하면서 그 뭔가 미술 시장을 혐오하고 그러면서 더 넓은 청중과 소통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었고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거는 포스터 작업인데 옛날에는 잡지나 테레비를 개인이 광고를 살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잡지에 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무슨 의미죠? 당신한테 우리의 부의 84%를 7%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은 1%가 3% 아닌가요? 70년대의 작업이니까
지금은 부의 80%를 인류의 1%가 3%가 소유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작업이 아니라 이 문구가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잡지에 넣기도 하고 길에 설치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 그래서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아마 그 대표적으로 안규천 선생님 보여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자 조세 쿠스스라는 개념미술 작가는 의자라고 할 때 왜 그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얘가 의자냐? 의자를 찍은 게 의자냐? 의자의 사전적 정의가 의자냐? 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정의가 하나가 아니라면 뭐가 의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거 해오면 혼나요. 이거 60년, 65년이면 너희 할머니가 했을 작업을 네가 또 해오면 안 된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개념 미술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이런 그림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림에 이제 글씨가 이렇게 잔뜩 있는 거예요. 뭐 공주, 뭐 왕자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 페인팅의 목적은 무엇인가 해서 줄줄줄 쓴 거. 그래서 학생 때는 이런 작업들이 스마트해서 재밌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또 오늘 보니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글자 보는 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많은 작품은 좀 잘 안 보게 되더라고 미술관에서. 학생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 저도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문자나 글이 작업이 되다 보니까 책의 형식이 아닌 어떤 걸 놔두거나 애들이 책을 이제 미술관에 놔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을 미술관 가서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 방식인가 우리가 항상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랑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뭐 읽을 수 있고 67년도에는 되게 재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림이란 무엇인가. 이거 삽도 있고 막. 이거 시리즈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그냥 뭐 갤러리에 개인전 한다고 갔더니 이렇게 마이크와 녹음기만 있는 거. 내가 있는 소리만을 녹음을 한다던가 아니면 개인전 한다고 애써 찾아갔더니 문을 닫은 거예요. 그게 작업이야. 이런 거. 그쵸? 근데 이게 아마 학생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문을 그냥 닫으면 안 되고 이 닫았을 때에 겉에 건물이 좀 예쁘게 보인다던가 시각적인 어떤 텅빔을 고민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냥 비우면 안 된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시도들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갤러리 전시 기간 동안 갤러리는 문을 닫습니다. 라고 써 있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개념미술 작업으로 비물질성 아무것도 안 만들겠다. 아무것도 안 팔겠다는 선언인데 이렇게 과감할수록 주목을 받고 유명해지고 팔리긴 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우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러고 이제 과제가 뭐였냐면 한 번은 1학년들 과제예요. 미대. 도전과 모험을 해오라 그랬어요. 너에게 도전과 모험이 되는 걸. 근데 그 선생님이 엄청 무서웠었는데 애들이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별별 도전을 다 해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근데 나중에 얘기해 올게인데 그 뭐 빨개 벗고 뭐 그 사당 오거리에서 그네도 타고 오고 아무튼 뭐 온갖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이 한 명이 그 고등학교만 막 그 저희 학교는 저처럼 이제 공부하다 온 학생들 언니 오빠들이 많은 학교였는데 고등학교만 막 졸업하고 와서 애기니까 1학년 달달달달 떨고 있는 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근데 그때 유난히 무서웠던 선생님이 그 과제 담당이었는데 얘가 그날 학교를 안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선생님한테. 나 오늘 학교 안 가는 게 작업이에요. 하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우리 이제 조마조마 우리 선생님 무서운데 어떡하시려나 했더니 이제 깔깔깔 웃더니 알았어? 그러고 끊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작업의 연장선인 거죠. 그리고 걔한테는 엄청난 용기인 거죠. 아마 출석 체크 안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바꾸지 않았을까요? 과제한 거랑 너의 용기가 이 정도는 돼야지로. 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60년대 미술을 살펴봤는데 60년대 저는 아직 태어나기 전인데 그 여러분들의 어떤 60년대를 생각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국 미술계는
아무래도 서양 미술계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늦거든요. 그랬을 때 저 나라에서 저런 생각들을 했다는 게 재밌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랑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이 뭔가 아름다운 어떤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주게 되는 어떤 그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주제의 그 제가 아마 다음 주가 안규천 선생님 숙제 검사하는 날 아닌가요? 숙제 검사하는 날이고 그 다음 주가 추석이고 2주 뒤에는 이제 제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런 미술사 내용이 아니라 작가들 작업을 보면 같이 읽고 주제별로 읽고 이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나요? 그 저도 저희가 대학 다닌 지가 생각보다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긴가 민가한데 하나는 그려갖고 하나는 어 저를 구성하는 이게 근데 제가 브레인스토밍 딴 거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를 구성하는 그 신분증들을 모아갔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긴가 민가요. 그것도 저도 오래전 일이라 뭐 그렇게 뭐 해갔던 것 같아요. 수많은 과제들을 했는데 망친 것만 주로 기억이 나고 걔는 잘 통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수업하고 그때 저 째려보고 있었던 학생 수업에서 질문들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미대들은 질문이 없어요. 아는 얘기 뭐 이러는데 그때 질문이 뭐가 재밌었냐면 그럼 예술가들은 자기 손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예술가예요? 묻는 학생도 있었고 또 한 명 학생 중에 귀여운 건 케이팝 아티스트들도 아티스트들인데 선생님이 말하는 아티스트랑 뭐가 다르냐? 뭐 그것도 뭐 재밌는 질문이었고 뭐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 모든 질문들을. 그래서 혹시 질문이 너무 안 미술적이어서 제가 기분 나빠할까 봐 못 물어보는 게 있으면 꺼리낌 없이 물어보셔도 되니까. 없으세요? 그러면은 놔드릴까요? 다음 시간이 아마 신체 정체성인가? 그 시간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을 구성하는 신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숙제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아시아 여성이고, 근데 이게 집단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성별, 계급, 직업, 역사, 뭐 누구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작업을 보면 재밌으니까. 그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숙제 검사 잘 하시고 숙제 꼭 하시고